지금 같은 장에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저는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매입을 시작한 종목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네. 뭐 2차 전지 다음으로 뭔가 투자할 만한 주식?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많이 조정받은 거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통신주 트레이드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통신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KT, SKT 이런 쪽으로. 아, 장비 업체들이 아니라. 네네. 네. 아니, 제가 5G 장비는 완전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금지, 절대 반대하고요. 네, 저는 네. 일단은 그냥 말 그대로 고배당이고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는 기관 외국인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점도 확실한 그런 친구들이 우상향도 보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도 뭐 KT, SKT를 왔다 갔다 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SKT가 좀 조정을 받아서 네. 사고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라도 5%, 올라도 10%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로 더블이 나냐? 더블은 절대 안 납니다. 그렇죠. 대신에 빠져도 지금 주가에서 많이 빠지면 5%, 10% 빠지겠네. 분할 매수하고 점점 삽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가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 5%, 10% 올랐네. 팝니다. 욕심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드를 하면서 물리면 배당받고, 아니면은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지금 같은 장에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조금은 수익률이 낮아도 확률이 높은, 네. 2차 전지는 조금은 수익률이 높지만 확률은 좀 낮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 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금리도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 네. 대표적으로 통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대안으로 부각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뭔가 약간 나중에 뭐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색깔이 또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또 기술주들이 막 달리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제 로테이션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시 저는 콘텐츠랑 반도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버스로도 엮이고 뭐 많이 엮이는데, 네. 계속 반도체를 강조드린 이유는 확실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러고는 국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독점이에요.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어떻게 보면은 TSMC랑 둘이서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점점 더 성능을 많이 또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많은 돈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 동네는 거의 뭐 장투하면은 필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솔직히 BTS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아에 맞아요. 있는 보이그룹이 백악관에 가서 거기서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뭔가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요거 자체는 확실히 K-팝 자체가 지금 우리가 K-팝이랑 비교할 수 있을 곳이, 예전에는 뭐 J-팝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지만 솔직히 J-팝이 많이 밀려난 상황에서 K-팝만큼 전 세계에 파급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오징어 게임처럼, 혹은 우리나라 콘텐츠 자체가, 이건 콘텐츠 뷰인데 말 그대로 좀 그러니까 편향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난다 그래 이런 느낌이 항상 들어가고, 예, 머리 요렇게 생긴 그 까만 교복 입은 약간 품 넓은 바지 입은 사람이 소라 하면서 주먹 때리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색깔인데 국내는 색깔이 없어요. 중국은 중국이 우선되어야 된다. 중화사상 색깔이 묻어 있고요. 너무 강하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색깔들 뭐 종교적인 색깔이라든지 정치적인 색깔들이 다 묻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비를 맞춰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조금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도 좀 제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규제 사항 같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여가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저는 콘텐츠주 그쪽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IP가 있고 확실히 뭔가 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그쪽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네. 너무 많이 빠져서 푸근하게 살 만한 주식, 네. 이 코너를 약간 정기적으로 연재하시는 게 맞죠?
이 상황에서 뭐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이거를 네. 연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저희 시청자분들도, 야, 니는 뭐 어떻게 투자하는데, 지금 장에서도 제가 올해 기준으로 크래프톤을 제외하면은, 제 포트가 마이너스 5% 정도? 오, 그리고는 상당히 입절한 선방하시네요. 거를 합치면은, 제가 지금, 연초랑 지금이랑 물려있고 현금 다 해도 플러스예요. 오.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도부터 은행 얘기를 했는데 음. 은행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트 방어에도 좋았고 텔레콤을 들고 있고 그 트레이드하는 것도 포트 방어에 좋은데 제가 트레이드하는 기준이 저는 일봉 분봉을 안 봅니다. 주봉 월봉을 보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좀. 예, 저는 장기 차트를 보고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치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 매매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걸 사도 되냐 안 되냐가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 존재를 해요. 뭐 몇 연상을 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평균 10년 동안 거래되던 친구인데 뽕고 솟았고 여기 와 있는데 매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랩 같은 경우에 네. 안랩은 정치 이슈만 있으면은 지난 10년 차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정치만 한다 그러면 6만 원 하던 친구가 10만 원을 가요. 11만 원 갑니다. 6만 원 가죠. 6만 원 가던 애 또 10만 원 가요. 6만 원 갑니다. 이번에 6만 원짜리가 20만 원 갔어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기 차트를 보면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는 10만 원 갔을 때도 6만 원 오면 사봐야지. 다음 선거 때 내가 한번 테마주를 먹어보겠다 하면은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들컥들컥 할 때 사가지고 5% 10% 먹어봐야겠다. 이런 좀 뷰가 보이는데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좁게 보는 거거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컨텐츠 혹은 제 통계 자료를 같이 만드는 저희 직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작가 친구한테 일단 우리 주봉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봉으로 많이 오른 친구, 주간 등락이 높은 친구, 낮은 친구를 보고는 무슨 테마로 올랐고 이 테마가 지속 가능성이 있냐, 사도 되냐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많이 떨어진 친구가 대충 한 뭐 60주 선에 닿았다, 120주 선에 닿았다 그러면은 얘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보면서 받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살만한 가격대에 왔냐 안 왔냐 요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되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재미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재미없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일단 최근에 요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매입을 시작한 종목 중에서 네. 동아지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예, 거래량은 없는데 지하공사를 하는 곳에 있어서 글로벌로 약간은 기술력이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는 국내에서 지금 대우건설이랑 합작해가지고 싱가포르가 작년부터 발주된 게 많이 있어요. 지하공사, 뭐 지하철공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데다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1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던 친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의 10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로 많이 좀 실적이 빠그라졌지만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고는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지금 2019년 기준 주가 아니면은 지금 120주선 기준까지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은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는 없고 숨어있는 가치주를 좀 더 찾아보자. 그리고는 조정을 많이 받아서 저점일 수 있네, 반등 포인트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섹터의 특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차트 분석을 하면서 실적 분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너무 재미없는 종목이 많아요. 좀 더 재미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종목 라이브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 분석을 해버리니까 네네.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컨텐츠가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재미없지만 사실 나중에 재밌어질 네. 그런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네. 그게 되겠네요, 사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눌려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너무 떴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을 찾는다. 그런 정도로 그냥 주말마다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지질이 거기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코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요 그룹사들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바이든 방한,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슈와 맞물려서 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이런 네. 것들을 선언을 하면서 약간 그 그룹사들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요거를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날 표정이 진짜 완전 썩은 채로 방송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바뀌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거든요. 아, 이번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그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5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뭐 SK가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가 나가서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예,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이미 그쪽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노조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 기업한테 미국 와서 투자하라고 못 하거든요. 일본에 와서 투자하라 그래도 마땅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만은 또 갔다가는 양안 문제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가장 만만한 한국 와가지고 투자해라. 그럼 내 표 좀 얻고 그럼 혜택 줄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건데 1,000조 원 투자, 1,000조 원을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평소 때 기업이 투자 안 합니까? 그 투자한다라는 걸 좀 더 미국에 한정지어서 국내 한정지어서 타이밍 맞춰서 발표한 건데 반길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뭐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은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제조 공장을 그 캐파만큼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뭐 1,0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이고 뭐 투자하면 그 기업은 좋아지겠죠. 미국에서 달러 벌어 오니까. 근데 이거는 국내 뭐 우리 청년 세대 기준으로는 일자리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안 좋은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달러 벌어오고 배당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잘하냐? 아니거든요. 아니 뭐 그쪽에 뭐 유보금 쌓아놓으면은 기업만 살찌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 우리나라 개인 노동자들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웃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좋아지는 거는 뭐 ESG니 아니면은 뭐 기업이 뭐 주주환원을 늘리냐 하다 보니까 장기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요 상황, 요런 흐름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엄청난 기업들, 엄청난 제조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주주환원이 안 좋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업들한테 뭐라고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기업들은 살이 찌지만 개인들은 그 임금도 그대로고 뭐 발전도 없고 이번에 30년 만에 뭐 물가 상승을 처음 겪었다. 지금 MZ세대 기준으로는 일본 MZ세대는 물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100원 주고 과자를 사 먹고 1,000원 주고 밥을 사 먹는 이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느꼈다. 거기 심각하네요, 진짜. 네. 일본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특정하기보다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흐름에 대한 큰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이제 니어쇼어링이라고 부르는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의 회귀, 미국 주변으로의 회귀, 소비시장 근처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이라고 하는 좀 소비시장 작은 국가에서는 확실히 이건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 옆에 있는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방한을 했고 대기업이 투자한다 그러고 그럼 좋아지겠지라고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차적으로 따르는 생각들이 정말 길어지고 정말 많아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자한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돈 많이 벌고 증설하는 기업은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 증설하면 돈 많이 벌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투자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 그렇게 네.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나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로봇주가 되게 핫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밖에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라고 밝히면서 네. 자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8월에 기사를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예. 출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업종들이 뜨긴 떴습니다. PCB 업종이나 이런 애들. 근데 그 친구들의 말로를 보시면 다 구조조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산업이 꺾이고 나서 예, 또 산업이 성장성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로봇 시장도 지금 좀 들뜨고 있는 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현대차 내부에서 생산을 위한 로봇은 현대위아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혁신을 맞아요. 위한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 로봇 시장 자체가 원래 컸던 것도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고 연구 R&D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생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 오르는 뭐 땡땡 로봇 이런데 실제로 종목 말해야 되죠. 슈림 로봇. 상관없어요. 네, 슈림 로봇 이런 거 보시면은 막 날라갑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말로 뭘 만드냐? 그러면은 아동용 그 조립 키트. 예, 그런 걸 만드는 종목 혹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로봇팔 요런 곳을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공작 기계로 분류하면 충분히 공작 기계로 분류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AI 연산을 넣고 자체적인 학습 기능을 넣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든다. 그리고는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닌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는 종목은 기업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트렌드로 막 올라갑니다. 아, 이 동네 시장이 커지겠다. 정부 돈이 들어가겠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올 거냐? 냉정해 보면은 없을 거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건데 그 혹하는 관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정말 단기로 매매, 이슈로만 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바이오에서 임상한다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올 때도 결국에는 그래서 몇 년 뒤인데요. 5년 뒤, 10년 뒤라고 하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급등 주가들 뭐 70%, 80%씩 빠지는 게 뭐 여산 일이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상장사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로봇 관련돼 가지고 AI를 한다. 삼성이 하죠. 현대가 하죠. 그럼 삼성을 우리가 삼성전자 딱 사면은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하고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이 테슬라랑 구글이에요. 관련된 데이터가 제일 많죠.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하고요.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 대수 때문에 출렁출렁합니다. 애플도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애플은 아니 뭐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는 광고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출렁출렁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가 좋다 그러는데 네이버가 올라가는 이유 광고 단가, 웹툰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이유도 아니 뭐 내부에 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니 이런 걸로 떨어지는 판에 NC소프트도 국내에서는 AI를 정말 잘하는데 NC소프트는 리니지 않은 형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현질을 얼마나 하느냐가 주가를 만드는 거지 AI 기술이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로봇 기술이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산업들이 발전했을 때 스마트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결국에는 주로 돈 버는 섹터가 따로 있으니까 주가에서 그런 걸 투자해봤자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효용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만 하세요. 네, 제발 매매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